있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저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재밌다. 우리 지금 저기 머니메이커님이 뭘 하셨나 하면 이제 토크쇼 일부 토크쇼에서 개콘으로 넘어가는 사이 시간 이러시고 방금 또 조은선님은 수업 시간에서 예능 시간으로 보셨죠? 일부. 네, 봤습니다. 너무 유익하던데요? 굉장히 뭐 PPT도 열심히 만드셨고. 아, 근데 스위스어머님이 제가 아까 그 채팅창에 쓰신 거 봤는데 제발 2부 때 격조 없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격조 없는 방송. 네, 하루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거를 저희가 말씀 있으셨습니다. 격조 없는 방송의 포문을 여시죠. 오늘 뭐 종목 재밌는 거 매매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차 소장님도 오늘 보니까 얼굴이 훤하신데 보니 시간적으로 그거 아니야 여느 때와 다름없잖아. 우리 늘 8시 시작했잖아. 맞아요. 시간상으로 어디 똑같습니다. 저기 뭐야 사무실에서 샤워라도 하고 오셨나 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방송 아니야. 안 하세요, 샤워? 너무 하십니다. 아니 김 대표님은 네. 딱 얼굴 보니까 이거 딱 오늘 견적 나오는데 250만 원 번 날인데 보니까. 이게 안 쓰러질 뻔해가지고 저도 잡고 있어요. 오늘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저는 모 유명 유튜브에 초대가 돼가지고 누가? 제가 예? 오늘 오전에 가서 1시간 반을 열심히 방송을 하고 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사색이 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녹화 버튼 안 눌렀다고. 어떡해요? 1시간 반. 1시간 반은 날렸죠. 어떡하죠? 다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차가 와가지고. 어떡해. 처음입니다. 아, 속상해라. 어떡하죠? 아유. 저희 녹화되는 거죠? 이거 송출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러면 내가 250만 원 벌었네 했더니만 더 옛날 그 달인 김병만 씨 그 유담이 펼듯이 이런 자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아니 얼마나 이랬길래 사람이 이렇게 실상한 것처럼 빙글빙글 웃고 그러셔 오늘? 뭐 항상 주식이야. 손해 볼 때도 있고. 번 데가 없네 요즘에. 손해 본 얘기만 드리네 요즘에. 아니 나 아까 일부에서 박석정 파트장하고 첫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제가 이제 첫 질문이 그랬는데 네. 저는 오늘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렇게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뭐 중간에 방송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좀 화가 나더라고. 특히 수급 동향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화가 나던데 똑같은 질문 할게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저지랄하는 거예요? 저러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겁니까? 네? 라고 네? 격조 있는 방송을 위해서 그런 단어는 가급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기에 저들은 저렇게 매도를 강하게 하는 걸까요? 이놈의 이런 격조 있는 방송으로 돌아가요. 지금 너무 서원님 말씀을 잘 식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저는 버럭 소장님의 2배 화가 났습니다. 왜요? 외국인들 하는 이런 거,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변덕스러운 태도 내지는 변화가 변덕스러운 태도. 변덕스러운 태도. 네. 승양은 모르잖아요. 우리 금요일 거 못 봤죠? 네, 다시 한번 봐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나라의 시장을 지들이 쥐어떠났다. 네, 이건 좀 너무한 거죠. 네, 거기다가 어제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선 그 위쪽에서 이제 다음 주 가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또 시장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뒤에 두고 이런 포지션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오늘 지금 감으로 네. 목요일날 어쩔 것 같아요, 야들. 목요일날 막상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목요일날 가서는 어쩔 것 같아요. 차 소장님 그냥 느낌 훅 죽일 것 같아요, 아니면 메롱 감스 땡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목요일날 그러니까 원래 항상 들어오는 주간 단위도 그렇고 선물 옵션 때 그렇게 저는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다라는 그 질문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애둘러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얘네들이 파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먹고 들어가는 건 있죠. 그들에게 좀 주어주는 얘네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에 대해서 뭔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행태가 이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의미 둘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들도 지금은 어떤 뭐 주식을 살 만한 이유를 못 찾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전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수급 동향에서 개관 빼세요. 그냥 개인하고 외국인만 하세요. 그러면 그 외국인 반대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면 되니까. 그럴까요? 개인 외국인 김민수.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 기관 자리에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았는지 마이너스 250만 원. 차라리. 그리고 이번 주도 이러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일은 반등. 내일은. 네. 목요일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상. 오늘 미국장, 유럽장이 빠져도 내일은 반등. 네, 내일은 반등. 선반영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반등. 왜냐면 외국인 선물이 올해 들어서 가장 최대 같거든요. 종가상으로 14,000개 들어온 거는. 네네. 그래서 좀 단기 과했습니다. 그러면 살짝 또 이렇게 접어주다가 목요일 날은 또 옵션 만기이니까 또 좀 해야죠. 예, 자기네 챙길.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일본 상승, 중국 봉쇄 끝났다는 나라 상승. 네. 그리고 대만도 한 0.5%대 하락. 우리는 1.6%대 하락. Why?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닥은 마이너스 1.99니까 거의 2%고. 어떤 것을? 왜 그럴까? 네, 왜 우리만 이럴까?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왜 우리만? 그래서 하도 아까 오다가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하다 못해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은 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고요. 중국은 정체입니다. 이제 정체에서 이제 돌릴 듯한 분위기. 한국은 아직 하향. 경기 선행지수가. 네, OECD 경기 선행지수. 아직도 우하향이에요? 네,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상승에 취약한 나라다. 에너지 상승? 네. 지금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다 밀리는데 네.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짱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유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2,000원 이상에서 기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예. 그래도 왜 안 샀을까요? 정유주 이런 건 왜 안 샀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가 관련돼서 이제 보조 유가 할증료,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이 거의 지금 최대입니다. 한 30%대까지 해주는 게 거의 다죠,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네. 이거 연장하게 되면 또 세수도 문제가 될 것이거니와 이런 상황에서 적자는 만약에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적자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이런 상황들의 부담이 아닐까. 시장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는 이유 되는 거죠,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간 섹터가 정유, 방산 이런 거였는데 아침부터 리포트가 이쪽이 좀 돋보인 것 같아요. SK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얘기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외빈이 방문하긴 하셨습니다만 여러 얘기를 쏟아놓고는 있습니다만 리포트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좀 집중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방산 쪽은 왜 올라요? 방산 쪽은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얘기를 쏟아놓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K 그 비행기 입찰을 우리가 50대인가 지금 이제 하겠다. T50. 50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몇 대인가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을 때 탱크도 구매하겠다 지금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대라템. 뭐 이런 데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국가가 붙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또 변화가 된 거죠. 오늘 항공우주 뭐 누리요, 나로요. 누리호 2호. 누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실패했죠. 뭐 절반의 성공 정도로 그거 하고 이제 다시 그거 한다 해서 항공우주 이럴 때 뭐 다른 뭐 테마들에 비하면 그래도 점잖은 테마고 말되는 테마니까 움직이는 거 이해하고. 근데 그 오늘 이렇게 낮에 보니까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많이 회자되던데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김 대표? 아세요? 오늘 저희 그 방산 테마로 올랐잖아요. 그럼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 회사가 딱 뭐 한다고 보기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 관련된 방산 관련된 장비들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전자무기 체계. 예, 그 무기 체계를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때는 뭐 드론 관련주로도 묶였다가 UAM 관련주로도 묶였다가 이제는 또 하다 이제 빅텍 포스텍 이 택애들이죠. 근데 왜 EM텍은 오늘 왜 이래요?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방산주에서 중소형주로 가장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뭐 움직인다 그러면 퍼스텍을 많이 쳐보시더라고요. 오늘 저도 증권방송에서 제 출연자 앞에 계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퍼스텍 얘기를. 그래서 얘기 듣고 있으면서 무슨 소설을 저렇게 열심히 쓰시나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한국항공우주나 롯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뭐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되면 대박이 나는 아이템들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탱크의 그 원형이 러시아제 탱크였다라는 거? 미국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탱크가. 그래요? 네. 이게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에 차관 줬잖아요. 차관 줬다 못 받아가지고 현물로 받은 게 탱크예요? 우리 탱크하고 저거였어요. 그 뭐지? 헬기. 우리 소방청 헬기. 근데 그때 당시 탱크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제가 제일 최고였는데 미국이 그걸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답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 구버전이었는데 우리한테 최신 버전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탑이 낮습니다. 미국 탱크 같은 경우 포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제 탱크는 포탑이 낮고 우리 포탑이 낮아요. 그게 적한테 어느 정도 취약성이 좀 벗어난다.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별걸 다 안 해 괜히 주식은 모르면서. 먹는 거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탱크 먹는 거 아니에요? 또 먹는 거 아닌데. 이거 가끔 나도 뭐 먹는 거 아닌 것도 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그 일부에서도 미국이랑 중국이 같이 관심 가지는 걸 좀 보자. 그래서 반도체랑 신재생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미 태양광 관세 패널인가요? 한시적으로 면세를 해줬는데 이거는 관련주에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잠깐 반짝 이렇게 상승작용일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내 주식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게 우리하고 중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게 중국하고 우리인데 지금 이제 중국의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회해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를 통해서 수출해서 거기에 원재료가 80%가 중국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가 니네 우회 수출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를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공사 이거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통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동안 풀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니네 중국산인 거 아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풀어줄게.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중국산들이 미국에 더 빨리 들어가고 우리 쪽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경쟁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라서요. 애초에 왜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은 별로 들을 얘기가 별로 없는데. 좋은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네, 그냥 느끼신 그대로. 아니요. 느낌 그대로. 네네네, 느낌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모멘텀 막 있을 때 잠깐. 그리고 또 보조금 빼게 되면 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주의기 때문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막 설치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태양광을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전기차에
전기차 위에다가 패널 만들고 거기다가 해서 그냥 전기차 달리면 되겠네요. 이거는 근데 네. 그 태양광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신재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일단 ESG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네.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하는 기준으로 잡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그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점도 오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또 지구를 탈이산화탄소 정책과 함께 다 이끌어간다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게 가야 될 길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들이 유럽이고 네. 유럽이 만약에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 이렇게 안 됐었으면 그냥 예전처럼 자기네 속도처럼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땡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장 지금 올해 겨울도 어떻게 날지 몰라요 지금 현재요. 그건 이제 그런 건 나중 이야기고 당장 이제 막 반영되고 주가 그러니까 반영되는 저는 이게 건 속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수 대표께서 효율성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고정음 없이 설치한다라고 보면 이건 제가 제 기억이 과거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80 정도 들여서 우리 뭐 예를 들어 공장에 지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읽었었던 리포트를 보면 그거가 $80가 아무런 보조금 없이 내순수하게 했다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가장 많이 쪼이는 지역이 미국의 어떤 특정 사막 지역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의 막 내리 쬐는 거죠. 그걸 돌려야 겨우 그 BP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다 생각하는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오전에 굉장히 맑았다가 오후에 잠깐 구름 꼈다 막 이러면 네.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다라면 갑자기 유가가 $100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쟁이 끝나던 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던 뭐가 와가지고 유가가 확 떨어지는 순간 투자가 멈추게 되겠죠. 해본들 답이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끌어가지 않는 이상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민간 투자들은 바로 빼게 되죠.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솔직히 또 지금 자금을 책정해줬잖아요. 지금 보니까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2,100억 유로 이렇게 해서 딱 책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효율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설치할 거야 한 3배 하고 이제 여기 땅 그래 아유 렛츠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주세요. 유이 땅 렛츠고를 예예 가자. 네. 가자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만약에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기 들어가는 지지대부터 원자재 다 올라가겠죠. 네. 2,100억 유로로 우리 이거면 한 40기가와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돈 더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게다가 설치를 했는데 비가 유럽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뭐 네네. 하게 되면 아마 집중은 저 남부 지역 뭐 스페인 뭐 이런 쪽에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도 만약에 기후가 안 좋다. 설치한 거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풍력 막 세워놨는데 풍력도 똑같죠. 이건 원자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 오염은 더 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폐기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태양광 폐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네. 어떻게 회수해서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이거 다 어떡하나요? 생태계 교란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이 소음에 예. 이 소음에 이 새들이 그 경로를 못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를 방해한대요. 그렇군요. 새도 걱정해야 됩니다 이제. 네. 이러다가 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또 당장 급한 거는 지금 올해 겨울부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다 대충 보게 되면 2025년입니다. 네. 그러면 2023년, 2024년 겨울은 그냥 이불 두꺼운 거 들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참아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은 당장은 유가를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나오는 산업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통해서 나프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폴리플, PP, PL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쪽도 다 오르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서도 정제 과정에서 지금 당장 휘발유 필요할 것 같으니까 휘발유 쪽에 집중을 하던데 그럼 경유는 어떻게 돼요? 경유는 좀 덜 투자했다고 지금 막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미세한 것까지도 막 급등하는데 이런 수요까지도 예측을 다 못하면서 그냥 신재생으로 밀어붙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차라리 그냥 쉐일 가스, 쉐일 오일 이런 거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단은 좀 한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신재생도 같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그래도 뭐 리오프닝 한다, 중국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질까요? 수요 계속 있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지금 유가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120달러 막 시도하다가 갑자기 90달러, 80달러로 훅 밀린다. 저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뭐 효율이 되건 뭐가 환경이 어떻게 됐건 시장이 알아서 하고 시장이 알아서 투자하고 그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가는데 그걸 뭘 그렇게 몰아붙이냐고. 안 그래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걸 몰아붙여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그래 똑똑하다고. 혹시 여기 두 분이 몰아붙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 따라가실 때 고민하실 분들에게는 김인수 대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전선주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선주요? 지금 전선주들 주가 보고 재무제표 보니까 전선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전선주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뭐 태양광이 설치가 되던 풍력이 설치가 되던 원자력이 설치가 됐던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력 설비들은 이미 전선망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라인을 깔을 건 아닙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뒷산에 풍력단지를 하나 세운다라고 하면 거기서 전선 다시 뽑아와야 되죠. 새로운 수요가 충출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전선업계가 이게 그 굉장히 좋은 게 전선이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저항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물리 시간 아닌가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인가요? 저항값.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에 자유를 맞추는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고상하게 얘기한다는 거고 우리 거는 정의가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상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세요. 근데 오늘 좀 기워주시면 그렇게 해서 딱 되니까 전선주 좋거든요. 잘 통한대요. 찌릿찌릿하대요. 미분적분도 다 까먹는데 뭐 저항값이야 뭐. 예, 다행 감사합니다. 거기서 저항값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대답을 못하는데 오직 아는 건 저항값밖에 몰랐거든요. 우기가 몰라요. 우기가 되는데 저 물리를 못했어요. 정말 물리 못했어요. 생각보다 차 소장님 많이 하시네.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더니 내가 아이디는 까먹었고 야 저기 뭐야 방산 먹는 거 아니다 그러시더니만 다른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저기 뭐야 탱크보이는 먹는 거래. 아까 러시아 탱크 얘기하실 때 탱크보이 있잖아. 쭈쭈 같아요. 배만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다양하게 드세요. 저도 편식하는구나. 정식만 드세요. 정식만. 아이스바도 좀 다양하게 드셔. 탱크보이 맛있어요. 좋습니다. 저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플러스 변압기. 변압기 중요합니다. 변압기. 왜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교류가 직류로 변할 때. 야, 뭔가 투자 얘기 나온 줄 알고 변압기? 아니 그렇습니다. 그 직류에서 교류를 변화를 해서 가정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변압기도 참 시장에서 많이 시달렸구나. 나도 따져봤는데 그래 이렇게라도 풀자. 와 진짜. 아우. 그 저항이 또 생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압력도 변압도 해줘야 되고요. 뭐 ESS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전기 하면 또 담아놔야죠. 저장하고 이렇게 또 송출해야죠. 또 밤새 돌렸는데 그 가정용이나 상업용은 그때 다 자는 때인데 필요 없죠. 담아놨다가 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더 좋겠다. 다 연결돼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연관 산업을 오히려 보시는 것도 이쪽을 어쨌든 이쪽 산업이 커다가 브레이크를 걸린다 하더라도 이 투자는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다양한 생각. 듣다 보니 콘덴서는 뭐지? 사막 콘덴서. 콘덴서는 변압기하고 다른가? 저항기입니다. 콘덴서가? 그러면 잠깐만요.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제시제떡이 없는 경영학과. 이 상황에서 원론 시간에 교수님 한다는 얘기가 경영학이 아트냐 사이언스냐 극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경쟁을 벌이고 있죠. 어쨌거나. 그런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EM텍은 지금 인포메이션 차트를 펼치니까 오늘 뭐 쑥 빠지고 거기다가 권리 2%라고 해놨는데 뭔 얘기예요? 뭐 권리락이 있나? 뭐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 열분이 납니까? EM텍이 아까 그 바깥에서 했던 얘기예요? 네. 자,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또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단독 보도. 단독 보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TNG, 그러니까 EM텍이라는 회사가 KTNG의 그 전자담배 아시죠? 전담. 예. 네. 전담 보게 되면은 전담에서도 뒤 밑에 보면은 배터리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히팅 디바이스라고 하는 여러 개 뾰족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담배를 권리형 담배를 끼워서 거기다 넣고 히팅을 한 일정 시간 맞춰서 갑자기 온도를 확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걸렸다가 다 꺼지게 되면 이제 쿨 다운해주고 이런 시간과 이 관련된 이쪽 효율을 딱 따지게 되면 진짜 높은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개발을 해서 그 기존에 있던 아이코스를 대체할 거다라고 해서 KTNG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M텍이? 네, 1차 밴더를 처음으로 납품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주가 오를만 했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가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KTNG 쪽에서 지금 밴더 관리 좀 해야지 라는 입장 쪽에서 거기서 이제 특허 관련돼서 침해 소송이 아니라 이 특허가 같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다. KTNG로? 예. 그래서 그거를 벌써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용 증명 보내고. 네. 그래서 근데 회사 측에서는 그냥 내용 증명 뭐 지금 어차피 매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 없겠거냐고 그냥 무시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소송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허권 이전 소송에 대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침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예. 침해. 예. 난 또 자꾸 이 침해, 아까부터 침해가 왜 침해. 침해. 특허권 침해. 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해달라고 하는 소송인데, 그게 뭐 6건인가 돼요. 예. 그 중에서 또 자회사 갖고 있는 것 있다 보니까 EM텍은 직접적인 또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을 그 KTNG가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한 겁니다.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뭐죠?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날 딱 그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건이 있어서 권리락이 나오는 날입니다. 약간 취약한 때 이런 기사를 딱 내보냅니다. 공교롭게도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KTNG가 어찌됐던 EM텍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 이미 했던 걸 이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을 떠나서 어찌됐던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또 고음에도 걸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유수 대표가 얘기한 게 냄새가 나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같이 개발하는데 이제 KTNG 주장은 EM텍이 이제 같이 개발한 걸 EM텍이 따로 특허 등록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업계에서 본다라는 건 그 EM텍이 자기 자회사로 그 특허를 이전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KT 경쟁사인 외국계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것만 갖고 우리가 판명하기는 어렵죠. 이건 결국 특허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흔히 하는 뭐 연합뉴스나 연합인포맥스 이렇게 첫 보도 나가고 나서 숱한 언론 매체들이 그냥 갖다 뺏기는 기사라서 제목 치면은 뭐 한 수십 개가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그게 아니고 딱 단독으로 한 군데만 나왔다. 그게 오늘 아침에 나오고 그냥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하한가 할 때 가다가 조금 몇 군데서 다 그냥 했습니다. 같이 이제 한 군데 나오니까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어느 쪽을 믿을 수는 없죠. KTNG 말을 믿을 수 없고 EM텍 말을 믿을 수 없고 법적인 공방이 끝나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오비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비락 공교롭게 하필이면 우연히 어쩌다 공유로비 공유로비 저희 어디까지 갑니까? 조금 뭐 우리가 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괜히 좀 뭔가 조금 씁쓸하네요. 제가 묘하네요. 지난주에는 심텍, 이번 주에는 EM텍. 이제 택자 들어간 것 안 살라. 사셨었어요 오늘? 아이고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었구나. 남의 화택? 선생님, 제 마음을 택하고 지르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낀 게, 그러니까 좀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이게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시장의 압박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쪽으로는 설명을 못 해요. 네. 심텍도 마찬가지고 이번 EM텍도 마찬가지고. 뭐 2분기 실적과 만약에 EM텍을 제가 1분기 실적까지 보고 결론 내린 거는 그때 보다 보니까 원래 ODM 쪽으로 LG전자, 삼성전자 쪽으로 잘 나가던 계속 하던 회사니까 분명히 KTNG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딴지도 안 걸었겠습니까? 삼성이나 LG에서도. 그러면 그랬거든요. 충분히 관리했을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에서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전분기 대비해서 그 KTN장 그 매출로 나가는 부분들이 약간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2차 벤더인 이렌텍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릴이라고 하는 KTNG의 이 새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연된 부분들이 나올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류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소송전 들어가는데 물량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거는 되게 큰 기업하고 싸우는 거니까 죽게 살기로 싸우는 거니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비용을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기사를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엔텍의 공매도 수량은 6월 2일과 3일 제로다. 공매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없다. 공매도는 없다. 근데 이게 참 이런 기사를 보면 지금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 손절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뒤통수한테 맞은 거잖아요. 뭐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 추적 관찰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엠텍을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뒤통수를 맞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올세미 플란트도 뒤통수를 한번 맞았고 예를 들자면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들을 질문하시는데 솔직히 답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블랙스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서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밖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린다라는 거죠. 주식은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손절 이야기 나온 김에 손절의 기준은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김민수 대표님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다. 손절이죠. 오늘도 아까 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저는 손절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이건 가격 불문하고 내가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래서 가치 투자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건 손절 라인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이 발생했고 이걸 만약에 정말 내가 오늘 이때 결제 들어가고 딱 봤는데 벌써 20%가 빠져 있다. 이건 탈출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 주식에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손절 라인을 본다라면 가장 많이 보는 게 10% 빠지면 손절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누님 말씀드린 10% 빠지면 손절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당신은 10% 빠지면 손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기준 따지는 손절 기준은 자금에 따라서 다르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느끼는 나의 어떤 데미지 여기에 따라 손절 라인을 택해야지 무조건 10% 빠지면 손절한다? 이건 뭐 현장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죠. 승희 씨 손절 해보셨어요? 네, 한 번, 두 번. 딱 손절 딱 단행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개운했어요. 그거야. 이거요? 뭐 개운하다의 기준이에요? 끝맛이 개운할 건지 아닌지. 보통 개운해요. 보통 개운해요. 그리고 버티면서도 알아. 내가 오늘 손절 안 하고 내일 더 후회하면서 손절하지. 그걸 알아. 알아요, 맞아요. 알면서도 버티다가 결국 하고 나면 이제 시원하지. 선생님 그러면 손절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손절은 나름대로 뭐 퍼센트가 됐건 금액이 됐건 아니면 어떤 뉴스의 흐름이거나 재료에 따라서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원칙은 정하는데 저희 지론은 그거예요. 손절 이게 엔터가 안 눌러지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아니 시장에 머물지 마시라고. 시장에 머물지 말아라. 그 결정이 안 된다면 내가 손절은 한다고 나름대로 원칙도 세워놓고 했는데 결국 터진 상태에서 이게 포지션을 못 끊으면은 맞습니다. 여기는 뭐 그래서 버텨서 회복하거나 이 구간에서 다시 탈출할 수도 있고 그거 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맞네. 유튜브에서 다들 말하는 그 존버가 답이네. 장기 투자가 답이네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방으로 가거든. 회복 불능으로. 그런데 잠깐 이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다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을 어느 캡처라는 걸 올라서 제가 강아지 목줄. 아니 그거 말고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사람 아니야. 네, 강아지 목줄 길이만큼 저 갔다 오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했어요.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이건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 2줄이니까. 앙드레 김 선생하고는 어떤 사이인데?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는 건조할 수 없죠. 건조할 수 없죠.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정신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히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딱 오늘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편하게 돈 벌겠다?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딱 이게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음은 편하죠. 근데 옆에서 무슨 택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각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투자할 때 내정을 빠지면 괜히 옆에 사람한테 가서 그래. 내가 이것을 어쨌든 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매수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잘못한 거냐? 손가락을 잘라야 되느냐? 이걸 사라고 신호를 보내 머리를 잘라야 되느냐? 그런 농담도 저희 하고 그랬어요. 너무 잔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환경에는 좀 해롭지만 이 페트병은 엄청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럭버럭하는 성격에 이게 옛날 소주병처럼 사이다병처럼 야구장에서 막 날아다니는. 이게 그거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뭐 사람 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잘 있나 봤습니다. 잘 있네, 이쁘네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왜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말입니다. 고작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까지 동원해서 현선물 동원해서 이렇게 짤짤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리버리한 개인들 매주 털어먹는 그 정도로 그냥 전락한 겁니까? 아니면은 회복 불능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역사? 역설. 네.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없었다라면 외국인들이 장난치기 어렵겠죠. 바스켓을 구성해야 되니까 바스켓 중에 어떤 튀어나온 놈도 있고 말 안 되는 놈도 있으니까 바스켓을 구성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 바스켓 구성이 단순해지죠.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그냥 이 호적을 파내가지고 SK 하이닉스하고 뭐 LG 엔솔까지 해가 삼성전자 호적을 파서 그냥 저 나스닥으로 가는 건 어때요? 그러면 총수들이 싫어할걸요? 그리고 가봐야 400조짜리 뭐 100조짜리 들어와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서 와. 우리 한번 또 나스닥의 매운맛을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이 대만도 비슷해요. 대만도 TSMC의 시가총액 비율로 보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이 거기도 많이 장난칩니다. 그런데 더 털어먹고 싶겠다는 게 한국 시장.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이 전통적으로 파생 시장의 비율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주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 있을 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좀 모멘텀 없고 정체되고 충분히 그냥 파생으로 엮을만 하네. 그럼 이런 짓 많이 하더라고요. 만만해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5년도부터 그 2018년도까지 그때도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답은 파생시장에서 거의 뭐 이 독주를 막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손 놓는 거죠. 하이닉스는 명찰 가리고 차트만 딱 보면은 야는 지난번 저점 95,500원 95,500원은 뭐 언더슈팅이니까 그냥 피보나치로 찍었어. 94,000원 여기서 쌍바닥 못 만들면은 야는 77,000원 가야 되는 그림인데 이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깜짝이야. 차트만 봐서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차트쟁이는 차트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작년 3월에 15만 원 갔던 놈인데 최고점 15만 500원인데 15만 갔던 애가
7만 7천원이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인데 반토막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PBR 기준으로 뭐 자산 대비 항상 뭐 SK하이닉스는 뭐 PBR 1.1배 뭐 1.3배 밑에서 이제 바닥 만들어서 움직이는 뭐 이런 현상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썼고요. 대표적으로 LG전자도 많이 그랬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게 보통 그래서 이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들이 리포트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열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겁니다. 지금 예측치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래도 1분기보단 2분기에 좀 해서 이제 턴에서 하반기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나왔던 거는 일단 첫 번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버용으로 지금 버텨왔는데 서버용으로 이게 하반기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2분기에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중국 차트를 보게 되면 저거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같아요. 뭐 네. 봉쇄건 뭐건 그 큰 나라를 그냥 딱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쭉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막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 실적도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의문이죠. 이게 그 4, 5, 6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전쟁의 여파도 같이 있고 중국 봉쇄 역할도 같이 있었던 요 기간 동안에 예. 이게 과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예, 대해서 반도체, IT 대부분이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실적 좋다고 해서 그동안 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랐는데 뭔가 이상한 충격들이나 뭘 가지고 계속 시장에 던져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지금. 예. 그럼 이게 핵심적으로 저희가 모르고 있다. 왜 이러지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물론 수출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겪어내지 못하는 뭐 실적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게 아니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불안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파장은 단순하게 그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걸 넘어서서 각 나라들이 자원을 들고 시위하는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벌어지면서 저는 1분기에 이제 기업 제가 경영자라면 판단 내리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1분기에 어떤 갑자기 전쟁이 딱 터지면서 모든 게 올라갈 때 유가가 $100 딱 찍었을 때는 한 1분기 정도 버티면 좀 나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경영자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게 지속이 되면서 이게 고착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지게 되면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월급이 700만 원이라면서요. 정말요? 오늘 내가 어디를 봤는데 신입사원 월급이 700만 원이라는 거 봤는데 거기 나이 제한 있어요? 경쟁자시네요, 경쟁자? 다 함께 가시죠. 나이 제한 있나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다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인건비들 올라가고 이제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려면 2분기 때도 기업들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이익 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9% 월급 올려주겠다는데 제가 이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봤나? 내가 갈까? 이거 조용히 다음 주에 혼자 캡처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못 가게 하려고 본인만 아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지금? 나 어디서 700만 원?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네. 연락 안 되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예. 김 대표 보시기에 저거는 어때요? 네. 미국채 금리 10년물 다시 3% 올랐는데 네. 이러다 말 것 같아요. 좀 불안해 보여요. 저는 에너지 가격이 저렇게 가는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이상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네. 왜냐면 자꾸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연준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다 그냥 파월 의장한테만 계속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행정부는 가만히 있죠?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행정부가 할 일도 되게 많거든요. 김희수를 행정부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용하잖아요. 시리즌십이 없어가지고 시리즌십이 그거 먼저 주시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앙정부 내가
중앙은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부도 같이 해서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진짜 급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뭐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가건 뭐 베네수엘라 가서 뭐 이걸 끌어올리건 뭐 유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은 이게 뭘까? 거기다가 또 뭐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행정부가 긴급 명령 발동을 해서 이런 물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표께서 매매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한 장르의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시는구나. 유튜브가 아니고요. In my brain. 오 예. 이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왜라는 생각에서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렇게 음모론적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불러놓고 인플레 못 잡으면 네 책임이야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입장 바꿔 파월이야. 네. 그래서 백악관이라고 불려갔더니만 또 고작 한다는 얘기가 지 할 일은 안 하고 자기들만 연준만 보고 난리야. 그래서 돌아와서 직원들이나 지역연방은행 위원들이나 FRB 이사들한테 자 우리가 인플레를 통제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감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할까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래 저기 의장님 백악관에서 뭔 얘기해? 알잖아 왜 그냥 뭐 우리한테 다 넘기는 거 그냥 우리는 우리 임기나 채우고 퇴직해서 연금이나 받자고 어느 쪽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저는 결론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파월이 그렇게 와가지고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안 잡혀? 그래도 안 잡히고? 아니 그 수장님이 여기서 여기 와갖고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 아닙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제 주에서 그냥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고액 연봉 받고 고문자랑 차고 강의나 다니고 책이나 하는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 고생하세요. 저는 제 일 할게요. 이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각자 권한들이 엄청난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역사 이름을 남기는데 아무리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도 권한 좀 주십시오. 저녁 드실 메뉴의 권한. 네. 아유, 참 그래요. 그러니 잡을 수 있는 잡으려고 들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지도 않는데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는 애서 외면하고 자꾸 뭐 푸틴 탓이야 러시아 탓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경유값은 2,200원이 넘고 그래 내가 화물 기사라도 움직이면 적자가 나겠네. 살 길은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아닌 말로 좀 섭섭하겠다. 8발이나 쌌는데도 외국인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했어야 했다면은 혹시 우리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그래도 북한의 저 어떤 핵실험 가능성이나 뭐 잦은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이 좀 외국인으로서는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요? 이 정도 멘트는 좀 8번 했었어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가지고 8발을 쌌다고 네 군데서. 아 그래요? 우리 7발 미국 1발. 아니 우리도 쌌지만 우리 쏘기 전에 가들이 8발을 쌌으면 우리도 8발 쌌다고. 네 8발. 이제는 보지도 않는구나. 미사일. 아니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제 포털에는 보이진 않아요. 제가 오늘 포털에 보인 거는 대통령께서 점심 때 종로에 오셔서 피자 드셨다는 언론만 기사만 지금 뜨는데요. 기본 먹을 거 말고. 아니 난 진짜 냉정하게 나 진짜 미스일 줄 몰랐어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보도가 안 되진 않았어요. 있을 텐데 보도는 됐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아마 포털을 설정해 놓은 그 언론사에서 그걸 안 올렸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심각한 것도 대만이거든요.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오늘 나왔던 뉴스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 미국이 자꾸 대만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한다. 우리는 그냥 대만의 TSMC 이거 접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접수. 이게 그러다 보니까
TSMC에서 어제하고 오늘 돼서 또 나왔던 얘기는 우리 공장을 20개를 깔아버린다면서요. 어디다가? 전 대만부터 전 20개를 추가로 해서 114조 정도를 또 투자해서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만이 사는 길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중국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완충 역할도 되는 상황이긴 하겠는데, 아니 근데 왜 우리만 이러냐고요. 우리만 왜 1.6% 빠지고 거의 비슷한 그런 처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게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네. 그러면 지금 지난주 우리 업데이트 하셨을 때 저 고객 예탁금이 얼마라고 60조 넘었다고요? 다시? 또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거 다 빠졌습니다. 다시 58조 5천억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잠깐 올랐다 빠진 거. 네. 근데 또 하나 아까 오다가 본 거는 코스피 신용은 좀 빠집니다. 네. 코스닥 신용은 늘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자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이 57조라는 예탁금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탁금이라는 그 명패 달고 이렇게 깔려 있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코로나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한 4, 5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 50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기본적으로 깔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는데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간간히 봤었던 기억이 나고. 20조 때 아니었나요? 20조 때는. 하여튼 어쨌든 좀 낮았어요. 근데 2020년은 모르겠고 2021년 이후부터는 60조를 거의 안 깬 것 같아요. 한두 번 빼놓고는. 더군다나 이 60조의 무서움은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IPO 했잖아요. IPO 했는데도 60조가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자금 중에 일부는 IPO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조가 유지됐다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24조라 그러시네. 24조.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높은 수준에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좀 꺾였다라는 게 찝찝하죠. 예. 근데 이런 변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예탁금을 두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승희 씨가 다음 지금 뉴스 진행이 있으시대. 네. 이어서 또 여기서 안 끊으면 내가 또 주책을 부려. 금요일까지 25,000원짜리 하나만 하면 또 주책을 떠니까 그게 해봐야 아무 남는 거 없더라고. 그래갖고 올라봐야 네. 아무것도 아니고 빠지면은 그냥 뭐 사기꾼, 나쁜 놈, 뭐 아는 것도 없는 놈 이래 되니까 종목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라고요? 탱크보이. 가다가 내가 하나 사드릴게. 탱크보이. 알겠습니다. 자. PPL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모레는 또 무슨 얘기 하시다가 금요일 날 또 나오시려고. 금요일 분량은 아껴 놓으셔. 저는 네, 품격을 유지하는 방송 쪽에서는 예, 그런 또 다양한 패널분들과 또 다양하고 유쾌한 진행을 하기 위한 빨리 끝내주세요. 자, 승희 씨 빨리 보냅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끝내기 전에 하나